자, 1차전을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이 이날 3점 슛이 미쳤어요. 50%. 최고입니다. 최고. 이정현 27점, 하윤기 15점, 변준영 12점. 2차전이 80대 88로 졌는데 이날도 잘했어요. 이정현 26점, 이원석 18점, 유기상 17점. 그러니까 이정현은 이제 에이스 어떤 코어 역할을 정확하게 잡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무적이었던 건 돌아가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에 사실 변준영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심판 콜은 뭐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공정했는데 한두 개 정도 아니면 그 중요한 흐름에서 좀 봐주는 거 있긴 했어요. 사실 일본은 그 일본 내에서 안에서 하는 농구 평가전에서 홈콜은 유명해요. 맞아요. 워낙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상대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건 오히려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있었다. 그래도 잘했죠. 우리나라 너무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또 올림픽 앞두고 완전 그거였죠. 너무 중요한 사실 이벤트였죠. 이벤트였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벤트였고, 사실 저희 가장 걱정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훈련도 많이 못한 이 어린 선수들로 가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들러리 되면서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약간 저는 진짜로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그 끔찍한 참사를 이 어린 선수들이 대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준 느낌? 진짜 너무 기특해서 진짜 박수 너무 많이 보내고 싶고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1차전을 제가 그때 휴가 내고 이제 일본에 가 있었어요. 저는 삿포로에 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본 방송을 봤거든요. 거기 지상파 중계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얼마나 일본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냐면 지상파 중계에다가 막 수시로 밑에 막 와타나베 영상 계속 나오고 자막으로 호바스 재팬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띄워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일본이 농구에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진짜. 그리고 제가 그날 서점 갔을 때도 막 그 일본 농구대표 특집 잡지가 아예 나와 있어요. 농구 대표팀으로 잡지가 한 권 나와 있어요. 올림픽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선수별 인터뷰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얼 일진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저는 일본 방송으로 봤잖아요. 이정에서 3점 터질 때마다 일본 캐스터들이 말을 안 해요. 침묵. 계속 침묵. 그래서 1차전 3쿼터까지 진짜 조용했어요. 캐스터도 말 크게 못하고 해설자도 말 별로 없고 경기장도 조용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삿포로에서 혼자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위기 얘기하고 예상치 못한 선전이었는데 저 경기를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 강렬했던 어떤 임팩트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뭐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첫인상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한 분씩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일 놀라웠던 건 결국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사실 이 멤버가 뭐 세대 교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걸로 구성된 멤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임시였잖아요. 임시 대표팀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죠. 이 선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서로 안 되면서 이 멤버를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왜 4일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지만 심지어 재활 중인 선수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제대로 심지어 KT 선수 3명은 오프시즌 시작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몇 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이 일본 최정의 전력,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없더라도 이 최정의 전력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심지어 1차전은 20점 차로까지 이겼고요. 그리고 2차전도 10 몇 점 차, 16점 이렇게 밀리고 있었던 걸 끝까지 따라잡아가지고 역전 가능한 순간까지도 만들었고요. 저는 이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 그리고 현지에 간 기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현재 누가 갔죠? 서정환 오센 기자가 갔고요. 그리고 루키의 이종혁 기자가 갔고 바스켓코리아 박종호 기자. 맞아요. 이렇게 3명이 갔고요. 그 외에도 이 3분이 또 자비를 다 들어서 맞아요. 자비 들어서 그 숙소도 다 자비로 해서 가셨고. 맞습니다. 그렇게 갔죠. 뭐 그 외에도 몇 명 더 갔어요. 점프볼의 배승규 기자도 이제 관광 차원에서 갔다가 사진도 찍었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빌리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경기력 너무 좋았어, 우리 선수들 최고였어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일본 취재진들이 극찬을 할 정도, 우리 선수들 특히 이정현, 하윤기는 극찬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일본 내에서도 뭐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해요. 뭐 음. 출정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이겼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리다는 걸 제 기사를 또 인용한 일본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때 밑에 댓글 보니까 아니 그래도 우린 최정예 전력인데 저 어린 한국 선수들한테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돼? 그쪽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극찬할 정도로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냥 경기력, 뭐 과정 이런 거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들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 네. 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소집을 해서 물론 이제 그 NBA 리거 2명 뭐 이제 뛰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호주와도 연습 경기 계속하고 이제 네. 계속 올림픽 대비로 계속 맞춰왔던 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임시팀이고 4일 그것도 이제 진천 선수도 아니고 급하게 이제 고향을 잡아서 호주식으로 운동하다가 연습 경기 한 경기도 못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첫 실전을 그렇죠. 일본이랑 그 정예 전력 준비하는 일본이랑 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전 네. 대회 직전에 저 가는 선수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양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쓰러웠어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기아 선수도 안 된 상태에서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주력 선수들도 지금 뭐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밑에서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딱 나간다. 이 선수들이 가서 정말 그냥 열심히 싸우고 대신에 트라우마나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몇 점을 지더라도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격려 이런 부분을 해줘야겠다 그랬는데 와 게임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위기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완전 그 어떤 찬스로 만든 자신의 업그레이드의 찬스로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짜릿했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도쿄 대첩 진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 4일 준비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이코노미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신체가 2m 넘는 선수들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m 넘거나 2m 5cm가 넘어가면은 비즈니스를 좀 구매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얼핏 그걸 하는데 구단 지원을 받아서 해줬죠. 네. 그렇죠. 받아서. 근데 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구단들 KBL 선수들 보낸 구단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비행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그 이코노미와 비즈니스가 나뉜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은 너무 좀 단거리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였다. 예. 아니 나도 2시간 반, 그 도쿄까지 한 2시간 반 걸리는 걸로 아는데, 나도 불편한데, 제가 뭐 덩치큰 거 저보다 큰 뭐 하용기 선수, 이런 선수 얼마나 불편한데, 2시간이 사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이거를 극복하고 정말 좋은 경기, 심지어 저는 2차전 이제 힘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체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휴가를 마치고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전혀 안 돼서 1차전도 후반에는 완전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1, 2쿼터 잘했지만 2차전은 아예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진짜 체력이 아예 그냥 다 소비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회복이 굉장히 약할 것이다. 그 로테이션 자원도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1차전도 놀랐지만 2차전에 더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잘했다. 잘 따라갔잖아요. 잘했다. 네. 정말. 이준호님이 이것이 MG농구다. 허지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농구 보면서 저도 한 20년 넘게 기자생활을 했지만 농구 보면서 좀 울컥울컥 할 때가 한 4, 5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이번이 그랬어요. 이번에 살짝 눈물이 났어요. 예전엔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늙어놓으니까 이제 호르몬이 좀 없어졌는지 막 눈물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카무라가 잘하지만 카무라는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상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제일 무서운 선수는 누구냐면 호킨슨이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카무라 잘했죠. 근데 이정현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정현 최고였어요. 이정현이 그 이그지비 10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그시비 10이 아니라 2A 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김여범 감독이 이정현을 플레이를 보고 작정현이라고 그러죠. 작정현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리스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근데 또 이제 손대범 편집장 이제 전 전북부 편집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NBA 본사 디렉터가 손대범 편집장한테 그러니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현 선수 몇 년생이냐.
그래서 이제 99년생이라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NBA 도전하기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살짝 많지.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이제 몇 년생이지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도 문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뭐 이분이 아시아 농구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는 하는데도 그럼에도 놀라운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이거 거의 그 예전에 김수성 감독이 신분조에 토론토로부터 당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약간 감정이 올라오네요. 진짜로 그 정도. 네, 왜 뭐 일본 취재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도 나왔지만 이정현 선수, 하윤기 선수, 특히 이정현 선수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이정현이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제 뭐 26점, 27점 이렇게 넣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팀의 지금 시스템이 뭐 나중에 좀 더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게 그 강점을 최대화시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레드님께서 유적과 양동근을 챔피언 결정에 꺾은 유일한 남자 명장 안준호의 전수도 빈났습니다. 1차전 스위치 수비장 건 예술이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선수들의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근데 그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압박.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체력을 하든 안 하든 활동력에서는 뒤질 게 없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하치무라나 와타나베 선수가 없기 때문에 3, 4번이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외곽에 있는 1, 2번을 일단 압박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셋오펜스는 많이 이제 위력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압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정현이 좋은 게 뭐냐면 공격을 그만큼 하면서 수비도 엄청 맞아요. 세게 하고 스틸까지 하고, 그러니까 공수 겸장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카무라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돋보였어요. 이 선수는 뭐랄까 공수에서의 어떤 그 클래스가 일본이 자랑하는 카무라나 또는 또 누가 있죠, 한 명 토가시 유키. 토가시는 살짝 이제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보이고, 카무라하고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1, 2차전만 보면 더 나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국가대표 농구팀의 어떤 주전 1번 에이스 가드가 말씀하신 대로 공격에서 이 정도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순간순간의 어떤 손질과 스틸, 디플렉션, 가담, 압박 이 정도 해는 선수가 있었나 근래에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진짜로. 네. 이런 토탈 패키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공격에서 그 정도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정현 선수는 지금 팀 운동도 소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뭐 민주기자 기자도 민주기자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이 다 안 만드는 상태에서 이 정도 보여줬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정현 체력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수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장점이 딱 여기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승기볼. 김승희 감독이 제대로 굴렸어. 아니, 김승희 감독을 감독이, 키우셨어요. 네. 김승희 감독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제가 1차전 끝나고 연락했을 때, 이정현 너무 잘했는데 해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은 아니더라도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뭐 일본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한국보다. 근데 뭐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상위 리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갈 수 있으면 보내주지.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본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일전이 끝나고 나서 1차전 끝나고 2차전 끝나고 그 중간 사이에 모든 관계자, 그러니까 감독, 프론트, 뭐 할 거 없이 모든 관계자들이랑 얘기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정현이었어요. 네, 이제 작정은 아니다. 네, 이제 작정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괜히 진짜 선호 8위 하는데도 저희가 MVP 후보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 선수의 기량이. 정말 괜히 그랬던 게 아니구나. 시즌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정현은 왜 이렇게 압도적일까 봤을 때 뭐 이제 수비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 공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기본적인 성공률 자체가 높기도 한데 레인지 자체도 꽤 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그 이정현 선수가 만드는 3점 중에 뭐 속공 3점도 있고 그냥 3점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현대농구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레인지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풀업 3점이 너무너무 정확도가 높고 이게 사실은 좀 뭔가 다른 가드들과 뭔가 클래스 차이를 하나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발적이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알고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 어떤 게 있냐면 이정현은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스크린 받고 난 다음에 석점,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게임, 그 돌파까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카무라를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스크린 받고 난 다음에 석점은 되거든요. 네. 근데 미드레인지 진입했을 때는 패스 비율이 높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략하는 그런 부분들은 플로터를 하긴 하는데, 그 비율은 좀 떨어져요. 아니면 돌파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은 이제 옵션이 3개가 있다면, 카메라는 2.5개 뭐, 요렇게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어떤 스킬이나 이런 부분도 이정현이 진짜 뒤질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옵션이 좀 더 많다. 대신에 이제 카무라는 2대2의 어떤 마스터 느낌은 있죠. 근데 그거는 벌써 그 호킨스라는 선수와 함께 그 몇 년은 아니어도 한 1년, 2년 정도는 같이 호흡을 계속 맞춰왔고, 네. 그런 옵션을 주게끔 그 일본 농구의 틀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정현에게 그런 옵션을 주면 이정현은 훨씬 더 위력적으로 자신의 어떤 공격력이나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거는 다른 얘기 할 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이 진짜 대단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국가대표 차기에 있을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정예 멤버, 혹시 더 뛰어난, 이번에 젊은 팀이었지만, 다른 이제 또 베테랑급들이 와도, 그냥 이정현을 메인 핸들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기량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진짜. 선수가 그 3쿼터 중간중간에 살짝 뭐랄까 이제 그 에어볼 던지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 2차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 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많이 뛴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뭐 이정현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정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이 대표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큰 좀 걱정이 뭐였었냐면, 승부처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는데 수비는 좋아. 풀어줄 선수가 없는데 이거 누가 하지? 근데 이정현이 다 해버렸어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허훈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정현이 좀 쉬고 허훈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정현과 허훈이 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정현 수비가 좋은 편이에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허훈이 거기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정현이 그 파트너로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뭐 스파럽 슈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정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정현이 오재현하고 이제 파트너를 맺어도 되고, 변준영하고 파트너를 맺으면 수비는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은 앞으로 외곽에 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에이스 아닐까. 네. 어떤 파트너를 만나도. 최고예요, 생각이 이정현.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잘하는 가드들 진짜 아마추어에도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네. 정말 진짜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선수 홀창님께서 진짜 허훈과 이정현 중 누구를 대표팀 추천해봤어요? 둘 다 쓰면 되죠. 네. 같이 쓰면 되죠. 같이 쓰면 되죠. 네.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자, 이정현 선수 얘기가 그래도 저는 이정현은 이제 아시아 거의 최상급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아시아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아라지나 카와무라가 최고로 평가받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국제대회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라지는 아시아컵에서 증명을 했고 네. 카와무라는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단 맞아요. 말이죠.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올림픽도 있을 거고 월드컵도 있을 테니까 그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네. 중요한. 그러니까 카와무라 사실 유키도 사실 B리그 MVP 받을 때는 네. 무슨 NBA 뭐 이런 얘기가, 왜냐면 B리그 MVP일 뿐인데 뭐 그렇죠. 사실은 뭐 무슨 NBA입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월드컵에서 핀란드 상대로 그런 드라마를 직접 아예 메인핸드로 스위치 수비로 그냥 그 핀란드 유럽 선수들 다 농락하면서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그런 것들 써버리니까 완전 제대로 쇼케이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도 완벽하게 자타공인이 되려면 아시아권에서 다른 국가들한테도 그러려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한다, 기회가. 맞아요. 아마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카무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네. 일단 네 번째 주제 하치무라 와타나베 없었던 일본 대표 카무라 막을 수 없는 선수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본 대표팀이 좀 무서웠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원투거든요. 원투인데다가 호킨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 빅맨들이 1대1로 막기는 힘든데 만약에 기아 선수가 만약에 왔다. 그래서 1대1로 막는다. 그럼 이 선수가 사실은 포스트업 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가냐면 전술적으로 스크린을 되게 많이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전, 2차전에서도
카무라와 함께 2대1을 하면서 지금 한국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네. 아니면 공격 리바운드 자꾸 했는데 이거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일부분이고 맞아요. 만약에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오면 위력이 더 증폭될 수 있어요. 네. 이 팀은. 호킨스가 워낙 농구 지능이 좋고 네. 그 다음에 하치무라 와타나베를 활용한 자신의 어떤 롤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카무라는 이정현보다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왜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한데 만약에 카무라 중심으로 만약 일본 대표팀이 흘러간다 그러면 하치무라나 와타나베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일본은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중심이 돼서 카무라를 이제 볼을 운반하고 거기에서 이제 간헐적인 어떤 2대2 또는 석점 이렇게 던질 텐데 그렇게 하면 상대가 좀 더 편해지는 거고 대신에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카무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와타나베가 있을 때는 카와무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했었고 네네. 월드컵에서 네, 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하치무라가 있는 일본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하치무라가 있는 일본은 일단 세계 레벨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전력이 돼요. 실제로 프랑스 잡았죠. 올림픽 전에. 그런 팀인데 그 팀이 왜 변수가 많냐 그러면 본대에 가가지고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 레벨에 있는 유럽 팀이나 뭐 미국에 있는 미국, 캐나다 이런 아메리카 팀들은 본대회 가가지고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본이 해외 평가전을 가거나 해외 대회 갔을 때 힘을 못 쓰거든요. 국내에서는 자국에서는 힘을 써요. 왜 콜도 불어주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치무라를 계속 콜을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3년 전에 하치무라와 지금의 하치무라는 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선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변수가 많다, 일본은. 그리고 죽음의 조에 걸렸어요. 네, 독일, 프랑스 막 이런 나라 만나요. 그렇죠. 네, 웬반야마랑 바그너 형제 만나야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일본이 가장 포텐셜이 있는 팀이긴 하죠,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렇죠.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일본이 무서운 점 이렇게 적혀있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우리랑 붙었을 때 물론 이번에 우리 대표팀 워낙 잘한 것도 있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잘한 것도 있는데 막상 우리가 직접 붙으면 뭐 와타나베 하치무라 안 나왔어도 뭔가 이 정도 로스터를 꾸려도 충분히 할 만한데 네. 왜 일본은 올림픽을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두고 올림픽 가고 한국은 왜 못 가냐? 저는 사실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아니 막상 붙으니까 그렇게 안 무서운데 우리가 사실 일본을 너무 고평가했는데 근데 왜 제대로 올림픽 갈까? 우리는 지금 이 밀레니엄 돼서 한 번도 못 갔는데 이거는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은 이 팀이 그냥 바라보는 목표치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농구를 항상 구상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맞아요. 그 시스템을 최대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제 생각인데 우리는 목표는 항상 아시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시아컵 우승, 아시안컵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가질 수 없는 투빅으로 못해요. 일본은 5아웃에서 스페이싱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할 때조차도 호킨스나 다른 혼일 선수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아키라? 탑으로 빠져서 한쪽 컷하고 이러면서 5아웃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거는 사실은 유럽 팀들 자신보다 피지컬적인 우위인 팀 상대할 때 할 수 있는 일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시안 게임,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성적 거둘 수 있는 농구에 항상 그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세계 무대를 당장은 안 어렵다. 바라보고 길게 보고 철학을 가지고 그 농구를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감독은 뭐 바뀔 수 있어도 거기에 맞게 선수들이 계속 국제 경기도 치르고 계속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냥 아시아권에서만 하니까 당장 뭐 하기 급급한 거예요. 100년지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구는. 차라리 아시아컵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면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시아컵을 우승하려면 우리가 세계 레벨에 올라가야 돼요. 왜? 호주가 있으니까. 맞아. 네,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으니까. 중국도 있고요. 저는 이동현 기자가 말을 정확하게 했다고 해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농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지금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치무라하고 와타나베 선수가 막 한 명 정도 빠지잖아요. 매번. 그랬을 때 이 팀이 사실은 2번, 3번이 안 무서워요. 뭐 바바 유다이 뭐 히에지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일본에서 뭐 리그 최상급에서 안 무서워요. 막을 수 송교창이나 최준영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압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혼혈 선수 그 누구죠? 그 왼백 잘하는 애?
아키라? 네. 그 선수도 지금 수준에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맞아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호킨스를 데리고 오면서 아킬레스건을 막았어요. 왜? 여기는 센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여기에서 세계 무대를 통할 수 있게끔 다재다능한 어떤 그 기아 선수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아마 또 호킨스가 좀 기량이 떨어지면 또 비슷한 선수를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선수로 바꿀 수 있어요. 일본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 농구를 계속 심화 발전을 시킨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 아키라 선수가 지금은 보면 그냥 왼배 그냥 석점 그냥 괜찮고 그냥 탄력 좋은 우리 그 프로리그에서 만약에 뛰잖아요. 만약에 뛰면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6, 7점밖에 못 넣어요. 지금 현 수준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선수가 NCAA에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거물이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일본 농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떠냐면 자 이정현 잘했어. 근데 지금 우리의 약점은 뭐야? 일단 기아 선수 뽑아야죠. 그쵸. 맞아요. 무조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에 어떤 정점 있는 선수다. 그럼 이 선수를 만약에 배제를 시킨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발전을 해오면서 서로 합을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면서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권 뭐 호주하고 잘 싸울 수도 있고 우승도 할 수 있고 준우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맨날 뭐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중국도 이길 수 있고 뭐 일본도 이길 수 있고 이란과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유재학 감독이 대표팀 맡았던 그 14년 인천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원이 조금 되면서 뭔가 이제 합이 맞아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약점이 뭐고 또 장점이 뭐고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오히려 후퇴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 선수를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고. 맞아요. 아까 실제로 저희 슈퍼챗에도 있었는데 이제야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기아 선수를 어떤 스타일로 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저는 무조건 빅맨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나라들을 좀 보잖아요. 보통 유럽처럼 이제 빅맨들이 그러니까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유럽 팀은 가드를 기아 선수를 뽑아요. 그리고 빅맨 그러니까 빅맨 거한이 없는 슬로베니아나 이런 팀들은 조시네보라고 이번에 단신 2m 3cm짜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KBL 서브 옵션 정도 되는 외국 선수를 이제 기아를 시켰거든요. 물론 원래 그 선수가 기아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기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기아를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빅맨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워드 이런 스타일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 선수들보다 더 필요한 게 빅맨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의견 차이. 그쵸. 싸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딱 나왔다고 호킨스 같은 선수를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원하는 다재다능한 선수. 그러니까 골밑이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빅맨 골밑이 약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제 보강할 수 있는 선수 또는 이제 거기서 수비가 되는 선수를 뽑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되면서 외곽으로 팝아웃을 해서 또는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전술의 어떤 다양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수. 여기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호킨슨 같은 선수를 뽑아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라거나 같은 선수를 뽑으면 빅맨이잖아요. 전형적인 빅맨. 그러니까 뭐 석점을 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타입의 선수를 만약에 뽑는다라고 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지도자는 많이 안 그랬지만 또 급할 때는 또 안으로 그냥 넣어버려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몰빵 농구.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라거나 시대 때 안 좋았을 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빅맨 솔직히 말하면 빅맨도 아니에요. 세계 대회 가면은 2번 포지션 키예요. 199cm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빅맨은 2m 8에서 10 정도 되는 적어도 리바운드 경합을 붙을 수 있는 진짜 빅맨. 예, 정말 빅맨. 그런 빅맨들이 필요한 거고 호킨슨처럼 외곽에 나와가지고 3점 슛 또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유형을 찾지 못한다면 무조건 리바운드.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세계대회 나갔을 때 그때는 하치무라 없었었고 와타나베가 2옵션이고 카무라가 1옵션이었는데 호킨슨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호킨슨이 그러니까 외곽에서 슛을 던지는데 그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던지는 거고 대부분 다 뭘 했냐면 리바운드를 했어요. 그죠. 골 밑에서 그냥 고군분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블록 쳐주고 그런 이제 친구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그 골 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게 메인롤이다가 메인롤이 되는 선수 할 수 있고 또는 스크린 쳐주면서 거기에서 롤하고 파봐. 근데 만약에 빅맨을 뽑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전술 자체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선수들 활용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국 농구가 가진 가장 지금 약점이라서. 근데 그걸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번에 올림픽 최종 예선도 필리핀 게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이 투빅을 써요. 파르도랑 카이소토를 쓰는데 그 친구들 골밑 농구 안 합니다. 계속 외곽으로 빠지고 스페이싱하고 그리고 심지어 카이소토는 달릴 줄 알아가지고 트랜지션 게임도 됩니다. 근데 그런 농구를 해서 필리핀이 라트비아를 잡았어요. 맞아요. 그런 농구를 해요. 공간 벌려가지고 리모텍하고 이런 농구를 한단 말이죠. 투빅을 쓰는데 한 명은 2m 10이 넘어가고 한 명은 2m 10에 가까운 선수가 두 명이 서 있는데도 안 좁아 보여요. 필리핀 게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니, 리투아니아처럼 사보니스 발렌시아스 데리고 있으면 그런 농구 해도 돼요. 맞아요. 그게 너무 위협적인 세계 무대에서 통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면은 어떤 빅맨 데려와도 사실은 포스트업 시키는 농구로는 절대 못 이겨요. 맞아, 못 이겨요. 세계권 월드컵 나가는 레벨팀은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네. 흐름상도 너무 불리하고 네. 그리고 뭐라 그래 쓸 수 있는 그 패턴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한정적이어서 팀에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수비법이 거기서는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막힐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일본이 2차전에 좀 이게 테스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급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골밑이 약한 걸 안 거야 이 일본 감독이. 그러니까 투빅을 쓰더라고요. 호킨스하고 거기 그 2m7짜리 하나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를 써요. 근데 한국이 그냥 초반 기세를 다 잡아버려요. 3점 그냥 6이상 3점, 뭐 이정현 3점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빼버리잖아요. 빼버려가지고 투빅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구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라거나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자꾸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뛰는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자꾸 거기에 볼 투입하는 농구가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거기에 자꾸 빠져버리니까 이게 뭐 더 좋은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거기로 가니까 자꾸 거기로 가요. 막 끌리듯이. 이게 사실 저는 한국 농구가 제일 극복해야 될 이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허들이라고 봐요. 이거 극복 못하는 한국은 세계 농구 절대 상위권을 못 갑니다. 만약에 하윤기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주고 여기에 파트너로 이원석이나 다른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빠르면서도 투빅이 가능한 그런 조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브라운이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로슨이나 뭐 이런 유형의 이제 약간 포워드 유형의 선수들이 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 왜 그러냐면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스페이싱 할 수 있는 빅맨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리바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돼요. 리바운드가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돼. 이거 우리나라 2차전도 솔직히 대패할 뻔했어요. 네, 리바운드 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풋백 득점 너무 많이. 그리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호킨스한테 34점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단순한 농구에 밀린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외곽이 되는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엄청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비싸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이즈 되고 그냥 간단하게 랍 받아먹고 풋백 득점하고 그리고 2대2 수비할 때 라거나처럼 전성기 시절 라거나처럼 쳐져서 다른 선수들 수비 부담 주지 않고 해치도 가고 하이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딱 그 정도 스피드와 활동력 가진 딱 그 정도 빅맨이면 그 다음부터는 다 국내 선수의 책임. 맞아. 저는 딱 그 정도가 이상적. 잠깐만, 조이도 씨 뭐야? 조이도 씨.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이번 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거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라거나 선수한테 너무 미안한데 라거나가 없어서인 것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지난 아시아컵과 아시안게임의 대표팀은 왜냐하면 라거나 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활동 반경이 수비할 때 2대2 수비할 때 너무 처져서 그냥 페인트 존에서 지키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헬프오고 다 4명이 로테이션 도느라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모되고 그러는데 사실 물론 하인기 선수나 뭐 이원 선수가 뭐 그걸 엄청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2대2 수비할 때. 근데 못하죠 아직은. 네, 근데 적어도 라거나보다는 2대2 수비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드랍을 해도 좀 높게 쳐져 있고 해치도 해보고 이럴 수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가뜩이나 지금 이정현, 유기상, 문정현 전부 다 수비의 움직임이나 이해도가 좋아서 이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수비에 구멍이 안 나요. 그래서 1차전을 보면은 우리가 확 벌릴 때 보면은 일본 공격이 아예 안 통해요.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 수비 상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스턴트 그냥 해치 국내 지도 해치라고 하는데 로테이션에서 해치 갔다가 돌아오고 해치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선수들이 손발 며칠 안 맞춰봤는데 너무 잘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그 수비 성공 후에 트레이션으로 이정을 3점 넣고 하윤기 풋백 덩크하고 오지환 올라가고 파울 얻어내고 다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우리는 올림픽 못 나가고 결국에 또 이게 한계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려면 지금 선수들의 발전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더 해외로 나갈 수도 있으면 나가가지고 더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바하마가 NBA 리거가 3명이 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2명은 바하마 출신이에요. 에이튼이랑 힐드는 바하마 출신인데 에릭 고드는 미국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인데 바하마로 이제 이걸 이중국적자니까 또 가능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바하마 출신인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2의 국가 국가대표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피바가 두 국가 연맹이 합의를 하면 허가를 하면은 전에 국가대표 출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의 폭이 넓어졌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정말 변준영, 오지환, 유기상, 이우석, 하용기, 이원석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진짜 최고죠.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구나님이 이현중 윤수 NBA 이게 아니고 뭐지? 여행을 떠나님이 이현중 윤수 계속 도전하는 국대 안 할 건데 이것도 뭐냐면 악순환 중에 하나인데 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뛰어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에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 어떻게 전에 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쇼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는 아시아 무대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쇼케이스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어 놓고 저 선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네. 그래서 아시안컵이나 지역 대륙간컵을 통해서 이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태극마크를 뛰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걸요? 와서 오고 그다음에 월드컵 나가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거기서 쇼케이스 무대까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선수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준석의 경우는 뭐 지금 미국 대학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오기가 어렵다고 보면 그거 뭐 차치하면 이현중의 경우 지난 저희가 아시아컵 예선 때 호주를 이제 원정 경기를 뛰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현중 선수는 호주전 뛸 수 있었대요. 근데 대신에 이게 한국 돌아와가지고 태국전을 못 뛰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플레이오프 때였으니까. 2경기를 한 상황인데 한 경기만 뛸 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2경기 다 뛰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표팀 측에서 딱 기준을 잡았어가지고 이현중 선수가 합류를 못했대요. 오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이 없어. 왜 11명이 뛰어가지고 태국전 못 이기겠어요? 유연성도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절차를 하기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행정적으로. 근데 저 선수 호킨슨 보면서 월드컵 때 혹시 일본 게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킨슨 저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우리나라 할 때처럼 이거 평가전이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 자기 몸 사리어가면서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그 유럽 빅맨들이랑 붙었을 때 소름 끼쳐. 퍽퍽 소리 나요. 살벌하게 해요. 네, 살벌하게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세계 대회를 나갔을 때 일본을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마지막으로 변준영, 오재현, 유기상, 이우석, 하윤기, 이원석 평가 장단점 분석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걸로 끝을 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변준영이 이정현의 파트너에서 좋았던 게 뭐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네. 수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핸들러로서도 사실 이정현 이제 마음먹으면 못지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 핸들러인데 둘 다 수비가 되고 그렇죠. 피지컬도 좋아서 걱정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보는 내내 안정감이 너무 있어서 야 좋다 진짜 이 시스템 그냥 가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일본 외곽을 잡아먹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농구가 더 늘었다? 왜 감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더 늘었다? 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2차전 때 안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안 나올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었다고 또 합니다. 근데 안준호 감독이 굳이 뭐, 그래요. 굳이 잘했어. 뭐, 휴식을 좀 취하고. 나쁘지 근데 않았어. 예. 실제로 좀 몸이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저는 유기상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네. 그러니까 휴식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저 플레이오프 때도 보면 유기상이 그러니까 롤을 정확하게 맞고 그 롤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선수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다 그랬는데 네. 국가 대표팀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롤이 좀 더 넓어졌어요. 근데 그 롤을 잘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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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선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확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좀 필요한 선수. 그리고 수비에서도 저는 이제 유기상 선수가 프레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밀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수비를 그러니까 공수겸장이 되니까 네. 유기상 참 좋다. 어떤 팀에 갖다 놔도 이 선수는 한 몫을 할 선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아예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가대표 데뷔전이었으니까. 음. 데뷔하는 2경기였는데 안 쫄아요. 심지어 첫 3점 파울을 얻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페이크 주고 던진 거였어요. 네, 맞아요. 와, 네. 그 여유가. 그 여유는 스텝 밟는 게. 그 여유는 선천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건 배울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았어요. 네. 수비가 또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맞아요. 저는 진짜 유기상 선수가 1년 동안 LG에서 있으면서 그 메인 핸들러를 잡는 그 이제 롤을 부여받으면서 이 수비에서 어마어마한 좀 이제 성장이랄까요? 그 어떻게 하는지 좀 익힌 것 같고, 이게 결국 국제무대에서 되게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비를 풀로 하면서 공격에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맞죠. 네. 이게 다 오늘 생일인 네. 배상연의 다 계획이 아니었을까. 네. 오늘 생일이시죠. 조상현 조동현 감독님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원서영 기자가 그러더라고. 그 카톡 보면 프로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생일. 야, 쌍둥이인데 생일도 갔네? 농구대학 보고 있나? 네, 반응.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가끔 바보 같아요. 네. 그리고 오지현 선수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지현 선수가 사실 이번에 뭐 컨디션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리고 좀 실제로 좀 그 카와무라 막을 때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지현 같은 스타일이 한국에 좀 대표팀에 한 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그 코트에서 가져가는 에너지나 허슬링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이게 실제로 뭐 이제 뭐 공격에서 몇 점 넣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팀 스피릿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저번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보면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재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뭐 이제 지금 좋은 선수 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칭찬 많이. 근데 더욱 대단한 건 이 선수가 원래 플레이오프 때 발목 다쳤었잖아요. 네. 재활이 다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요. 본인이 의사가 굉장히 강해서 합류한 거거든요. 지금 수비가 100%가 아니에요. 네, 100%가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수비만 올라온 게 아니고 물론 수비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공격에서도 맞아요. 트레이닝 게임 때 선봉장으로서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우석, 그 다음에 양재민, 그리고 문정현, 이 세 명은 좀.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세 선수가 좋았던 부분은 공통점이 뭐냐. 그 윙 자원에서의 활동력이 상당히 좋았다. 네. 그리고 공수였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이 잘 맞았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우석 선수는 파워가 좀 더 있어야겠다. 확실히. 확실히 더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이제 현대농구 자체가 이렇게 보면 파워가 없으면 힘들어요. 카와무라 유키 같은 경우에도
그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이제 하윤기 같은 선수를 만나면 물론 이제 골밑슛으로 활용하겠지만 그 막 10cm, 5cm, 10cm도 되는 선수가 외곽에서 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업을 할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이게 큰 어떤 구멍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우석 선수는 이렇게 보면 스피드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뛰고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벌크업만 좀 해서 뭔가 이제 이 선수가 원래는 트랜지션 쭉 하고 쭉 올라가면서 몸을 한번 부딪히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왜 없냐? 골밑 그 진입이 별로 없는데 이게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워를 안 부으니까 당연히 안 부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정현은 3점 진짜. 3점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 다른 건 다 좋았다 진짜. 맞아요. 근데 문정이 너무 다 잘했어요. 좋았다. 그리고 양재민은 확실히 볼 핸들링이 있고 미스매치 공략에서 어떤 양재민의 어떤 장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강점은 에너지 레벨이나 이 로테이션의 활동량, 그런 공수에서 트랜지션 나갈 때 쫙쫙쫙 달려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라인업으로 나와도 다 그대로 유지가 그렇죠.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뭐 맞는 말은 아닐 텐데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 멤버로 그냥 계속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예, 진짜로 그냥 언뜻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지가 잘 되고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좋게 잘해주니까 너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핵심 선수로 꼽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송교창이라든가 최준용, 뭐 허훈, 또 누가 있나요? 뭐 안영준, 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서 같이 와가지고 뭔가 이제 어우러지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윤기 이원석은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세밀함을 이제 갖춰야 될 시기인 건 맞다.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잘했죠. 저는 근데 이원석은 이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원석이 국제무대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3점 라인 밖에서 그 일본 센터를 제치고 들어가는 왼손 레이업은 이원석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장점이고.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공격 기술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이제 서서히 배우면 되고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2대2 수비는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맞아요. 하윤기 드롭은 너무 위험해요. 그럼 못 써요. 이원석은 블리츠를 했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그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근데 뭐 하윤기는 뭐 일본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대박이었고, 뭐 하윤기 선수 뭐 잘한 거 사실 더 길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최고였으니까. 근데 이원석 사실 이원석 선수 1차전 끝나고 김효범 감독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선수들 너무 다 잘했는데 이원석 선수만 못했다. 좀 어떻게 보셨냐. 그러니까 저게 이원석이다. 이원석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알면 자존감이 생긴다.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2차전 했는데 갑자기 18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죠. 감독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해야 된다. 저기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대요. 경기 끝나고 2차전 끝나고 이거에 안주하면 너 끝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원석 선수 지금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미 다 10까지 갔어요. 맨발이 207.5라고 하나. 맨발에? 맨발이 그거는- 207.5래요. 그럼 210이네요. 네. 이게 보통 꾸부정하고 다녀서 그렇지 이렇게 쫙 펴고 키를 재면 착한 신장이 아닙니다. 신발을 벗고 재면 맨발 207.5예요. 이원석은 필요해요. 207.5에 그렇게 달리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쵸. 유럽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그 스피드에 그 신장에 심지어 그러니까 팔도 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농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빅맨진은 꼭 필요한 진짜 같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심을 찾았나요? 우리 11시 찍겠는데. 아직 목말라요. 아직 목말라요. 지금 더 얘기할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오늘 3박 4일 동안 칭찬해줘도 모자랄 선수들이에요. 우리 12명의 태극전사들. 맞는데 어린 호랑이들. 맞는데 전 내년에 50이에요. 지금 쩝쩌님이 이거는 지금 울그락불그락 해주실 PD님께 해주셨는데 지금 그 좋아요 2개 중에 하나가 저희 PD님이 직접 눌러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슨 0513님께서 방송 시간 미쳤다. 감사합니다. 정관장 부스터 그리고 도핑 검사 시급하다. 저희가 이거 먹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 쓰러졌어요. 진짜. 이거 2개 때문이에요. 네, 헐기록 부스터. 네. 또 점점님께서 PD님 배병준 연봉 조정처럼 이번에 방송 길다고 다음에 짧게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보셨어. 정확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최준혁하고 송교창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예, 그리고 잘 어울려야죠. 네. 잘 맞습니다. 어울려서 지금 같은 레벨, 지금은 이번 그 대표팀이 가장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다음 대표팀 배워야 될 건 에너지 레벨. 그렇죠. 그리고 그 속도, 네. 가져가는 속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죠.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현중 무조건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하죠. 이현중 오면 여준석도 정말- 무조건 필요하죠. 여준석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무조건 네. 필요해요. 이렇게 돼서 기아 선수를 한 명은 진짜 멋진 선수가 왔다. 예를 들어서 호킨슨이 몸값이 어떻게 되나요? 그 선수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을 그죠? 거예요. 예.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 한국이 사실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네. 해볼만 하지 않나요? 경쟁력 있죠. 그렇죠. 네. 좀- 준비만 잘 돼 자, 있다면. 이정현이 있고, 이현중이 있고, 여기 네. 기아 선수 좋은 선수가 있어. 여기 여준석. 하윤기 있고 여준석 하윤기. 있고 최준용 있고 최준용. 송교창 있고 안영준 있고 문성훈 있고 뭐 다 있으면 사이즈 좀 그러니까 사이즈 좀 포워드들이 많아서 네. 우리나라도 좋죠. 이제는 진짜 해볼만해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정도 그런 잘못했으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팀 로스터의 어떤 전력을 만드는 게 대한농구협회의 첫 번째 의무예요. 뭐 좀 초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박무빈, 뭐 이두원, 박인우 선수에 대해서도 아까 여쭤본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일부러 얘기 안 한 이유는 다 아실 거고. 네네. 네,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직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네. 네, 더 이제 보여줘야 될 선수니까요. 음. 네. 이번 대표팀에서는 좀 시간도 부족했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번 대표팀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원래 원했던 방향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또래들이 했는데 다 뭐 같은 팀에서 뛰어봤거나 연령대 대표팀에서 혹은 대학에서 같이 뛰어봤거나 약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훈련 분위기나 이런 게. 사실 이게 되게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작년 아시안 게임과 제일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금 대표팀이 객관적 전력상 이전 대표팀보다 낫다고 볼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럼요. 지난 그렇죠.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요. 그렇죠. 근데 이 팀 케미를 좀 잘 맞추고 네.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준비가 좀 많이 안 됐지만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준비를 좀 하고 나가면 한국 농구가 한국 대표팀 농구가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동안.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이제 채소나 고기나 다 있어요. 준비 재료들이 다 있는데 이제 이거를 셰프도 나타났어요. 사자성어를 굉장히 잘하는 셰프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칼도 주고 뭐 국자도 주고 그릇도 주고 옆에다가 되게 뭐 요리기구 되게 좋은 걸 좀 줘야 그들이 뭐 또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좀 줘야 그래야 멋진 요리가 탄생을 하는데 지금은 셰프 사자성어 굉장히 잘하는 셰프랑 되게 신선한 재료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맨손으로 막 요리했는데도 되게 막 좋은 성적이, 그러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정의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냉장고를 마련해주고 요리기구를 마련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안준호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 시기에 대표팀 명단 뽑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되게 힘들 거고 사실 그 시즌 중에 뭐였죠? 그 두 경기 한 거 무슨 대회였죠? 이렇게 아시아컵 예선. 아시아컵 예선할 때는 근데 사실 평가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제 호주전은 되게 선전했지만 호주도 뭐 이제 100% 전력은 아니었고 태국전은 사실은 또 그 부분 평가하기 너무 어려운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현장 취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안준호 감독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선수들 물어보면은 그 소집됐을 때 선수들이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팀에서 소속팀에서 해왔던 것들을 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낯설지 않도록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단기간 내에 조직력을 완성시켜야 되는 이 대표팀의 특성에 맞게 선수들이 어려운 게 없게 그냥 되게 익숙한 걸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없다. 적응하기.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해봤던 것들이 그래서 호흡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가 어떤 선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되게 연세가 있으신데 유연성이 있으시구나. 예, 뭐 송호정 전 감독님도 이제 코치로 보좌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편하면 그 대표적인 그게 인터뷰 그거 아닙니까? 막 그 작전 타임에 이거 돼 그러니까 인터뷰인데
안 돼! 이기석 돼! 그 인터뷰 있어요. 예. 아, 이거 잠실에서 그 예, 유명한 예, 그 영상. 선수들하고 예. 같이.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상민 감독이나 그 이규섭 해설위원이 안준호 감독을 뭐 업신여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 탈권위적이었다. 이런 거 이제 그런 수평적이고 소통이 네. 되는 스타일. 그랬었죠. 못한 대표팀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